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우리 이규 총장님이나 우리 김재춘 원장님 비롯해서 대부분 교육계에 계신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저는 사실 학교에 온 지가 지금 1년 9개월밖에 안 되는 이제 신출내기고요. 그전에는 그 경제관료로 기획재정부에서 3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교육계에 종사한 경력이 가장 짧은 사람 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쾌한 반란입니다. 아마도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종사하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바깥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 온 지 2년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옵저베이션을 좀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쾌한 반란은 제가 작년 2월 달에 아주대학교 총장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또 제가 국무총리실장이나 기재부 차관이나 예산실장 하면서 또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반란은 무엇인가 뒤집어 먹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어 먹는 것이 반란입니다. 자기 자신을 둘러싸이는 환경, 자기 자신의 틀, 또는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에 대한 반란이 제가 얘기하는 반란입니다. 그런데 유쾌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유쾌한 것이죠. 남이 시켜서 하는 반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환경을 뒤집어 엎고 깨고 자기를 그동안 형성해왔던 오랜 틀을 깨고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틀을 깨는 그런 반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교육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0분의 사진을 보시고요. 이 10분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이죠. 위에 세 분은 다 잘 아시는 분. 여기 밑에 러리 앨리스는 오라클 창업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폴 알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뒤에 5분은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고요. 오프라 윈프리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대담 쇼 호스트인 레리 킹입니다. 피터 제닝스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캐나다 사람이죠. 유명한 앵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유명한 배우죠. 톰 행크스입니다. 자, 10분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어디에서 이걸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전부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10분들의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10분들의 특징은 이 10분 중에 대학교를 제대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크 저커버그하고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리즈 대학이라고 하는 작은 오레곤의 조그만 대학을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를 했죠. 러리 앨리스는 일리노이 대학 중퇴자입니다. 폴 알렌은 워싱턴 주립대학 중퇴자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 주립대학 중퇴를 했고요. 레리 킹과 피터 제닝스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인데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톰 행크스는 세크라멘토 주립대학을 중간에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영어배우가 되어서 중퇴를 했습니다. 미국에 피터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페이퍼팔 창업자입니다. 창업에 관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필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필 펠로우십입니다. 근데 이 장학금은 젊은 사람을 뽑아 장학금을 주는데 1년에 10만 불씩을 주는 겁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장학금을 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학금에 지원을 하려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 중퇴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그만둔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희한하죠. 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아니고 중퇴한 사람에게 그런 장학금을 줄까요? 그런데 이 장학금은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장학금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장학금입니다. 제가 이 특정한 대학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 사진적으로 했는데요. 자, 우리 대학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이게 뭐,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계시죠. 혹시 조금 결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은 대학교에 있으니까, 저도 뭐, 같은 저거죠. 그렇죠, 총장님. 우리 이사님 뭐, 저하고 오랫동안, 또 공직의 선배님이시고 하시니까, 얼마 전에, 여러 대학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 내세 의사결정에서도 우리 민낯이었죠. 또 교육부를 교육부 우리 김 차관님 계시지만 교육부의 대학을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는 어떤 교육 정책, 또 거기에 컴플라이 하려고 하는 대학 그 의사결정, 그 다음에 동문이나 졸업생들의 어떻게 보면 천박한 학벌주의 이런 것들이 몽땅 올려가지고 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이 다른 어떤 대학이 생겼을 때 비슷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 하나가 어떻다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전체 대학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비판적으로 해봅니다. 옛날에는 대학이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대학이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 발전을 걱정하고 사회 문제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사회가 대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대학에 뭐가 문제고 대학에 뭘 고쳐야 될까 하는 문제를 진작에 고민 안 해볼 수가 없고 저 또한 대학 총장을 와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대학이나 교육이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학이 뭘 잘못했을까? 또는 보통 교육이나 초중등 교육이 뭘 잘못했을까 봤을 적에 제가 볼 적에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 교육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가 원하는 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육은 그런 틀과 그와 같이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춘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부지불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제도권 교육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어느 대학 나왔고 명문 대학 나오고 스펙을 뭘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많은 복잡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이 제도권 교육이 또는 대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대학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적에는 견지 나가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격이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달이라고 하면은 좀 전부 다 손가락만 쳐다보고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볼링 다 치실 것 같아요. 볼링에 핀이 10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핀이 1번 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번 핀을 맞춰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저것을 정통으로 맞추면은 다 쓰러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1번 핀과 오른쪽에 3번 핀 뒤에 숨어있는 핀이 있는데 저게 5번 핀입니다. 저 5번 핀을 건드리면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를 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링에서는 저 5번 핀을 더 킹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교육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비치는 거울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으면 저는 이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볼링의 핀 10개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것은 성장입니다. 저성장이고요. 2번 핀은 청년 실업, 3번 핀은 저출산, 고령화, 등등 우리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볼링의 핀이 10개밖에 없어서 제가 10개밖에 표시 못했는데요. 마지막 열에 있는 4개 핀 뒤에 더 많은 핀들이 쫙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일지도 모르죠. 1번 핀을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면 2번 핀, 3번 핀 넘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률을 올리면은 청년 실업 문제나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될까요? 옛날에는 그 답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획재정부 경제경영부터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32년간을 경제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문제라든지 실험 문제에 관심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쏟아왔던 교육에 대한 열정보다 시간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시간을 투자했겠죠.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성장이 된다고 해서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나 또는 출산이 올라가거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말 킹핀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킹핀과 우리 교육 문제를 좀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큰 변화의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한 목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거세게 오는데 하나의 변화의 물줄기만 해도 이게 참 엄청난 물결인데 두 개가 한 번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지능이 얹어지고 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얹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부부가 여고생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저귀 만들고 분유 만들고 하는 육아 제품 회사에서 이 집에 상품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부모가 볼 줄 아는 우리 집에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걸 우리 집에 보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임신했어요. 그럼 그 육아 제품 제조회사에서는 어떻게 그 딸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쭉 쇼핑을 하는데 뭐 마트라든지 슈퍼에서 쇼핑을 하는데 쭉 물건을 사는데 물건 뒤에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쭉 수집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돌렸더니 이 여학생이 과거의 소비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저런 향이 나는 화장품이라든지 물건을 샀는데 언제부턴가 향이 없는 물건을 사기 시작을 하고 이 회사에서 볼 적에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저런 식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다면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여서 그 회사에서는 그 가정에 그 카탈로그를 벌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뜻이죠. 토머스 프레입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지요. 10년 뒤에 일자리 60%는 아직 지금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대학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사님이 한 대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 대학 중에서 절반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2030년에는 전 세계 대학의 반이 아니라 그 이상 문을 닫을 것 같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슈박 회장의 금년 초에 한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금년에 초등학교 들어오는 7살짜리 애들이 나중에 잡마켓에 나갈 때쯤에는 그 학생 중에 65%는 지금은 있지도 않은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기회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혁신에 대한 얘기와 결국 그 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사회의 킹핀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알기 쉽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의 그 심리학자 중에 심리학 교수 중에 앨런 레모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 교수가 했던 실험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학생 24명을 마케팅 전공한 학생 24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12명씩 두 조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조, B조 나눠가지고 A조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조 학생에게는 첫 번째 물건은 볼펜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텀블러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강아지 장난감입니다. 네 번째 물건은 카메라 부속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B조 학생들에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물건은 볼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텀블러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지를 나눠주고 답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연필 나눠주고 이 객관식으로 마크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을 가격이 비싼 순서대로 좀 써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쓴 것을 확인한 뒤에 문제를 바꿉니다. 아,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가격이 비싼 순서가 아니라 가격이 싼 순서가 원래 문제였으니까 좀 미안하면 답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당황을 했겠죠. 답을 다 써가지고 이미 체크를 했으니까요. 우리 차관님은 그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실험에서 알고 싶었던 것은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물건 중에 학생들이 이 답을 좀 고쳐보려고 저 물건을 이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면 답을 고칠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있는 물건이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그랬는데 저 만든 재질이 고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이 답을 고칠 수 없을까 막 시도를 해보다가 저 세 번째 것을 가지고 시도해보면 연필 답이 지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 이 앨런 영어 교수는 이 학생 중에서 몇 명이나 이 답을 고칠 수 있을까가 문제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A조? 이것은 볼펜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조죠. 그 조에서는 12명 중에 1명이 답을 고쳤습니다. B조? 이것은 볼펜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B조에서는 12명 중에서 6명이 답을 고쳤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물론 학생들 간에 샘플에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차이는 문제를 낼 적에 이것은 볼펜입니다라고 알려줬고 이것은 볼펜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것이었죠. 이 앨런 영어 교수는 이것을 정답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답들은 다 뭐지요? 다 오답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사고를 제한시키고 사고를 확정시키지 못하고 창의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정답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재를 길러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일까요? 좀 심하게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공정 1을 지나면은 뭐가 붙어가고 공정 2가 지나가면 뭐가 붙어가고 나중에 마지막에 포장까지 딱 돼서 나오는 제품. 혹시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은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기 쉽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람과 또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보상 체계입니다. 소셜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어떤 인센티브로 인해서 사람을 길러내고 돈과 인재의 흐름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아까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과거의 체제에서는 가장 그 당시 사회 보상 체계에 맞는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런 방법이 이런 시스템이 유효할까요? 하는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고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킹핀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냥 화두만 던져놓고 이 교육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아주대학교에 와서 했던 시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드리고 제가 금년부터 아주대학교에 쓴 시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학기부터 파란 학기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파란은 파랗다는 뜻입니다. 제 아주대학교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 결정에 있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까지 학생들의 커리큘럼은 학교와 교수들이 제시를 해주고 필수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학생이 강제로 듣던 선택하든 하는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뒤집었어요.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활동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해봐라. 우리 학교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기준을 통과한다면 과목을 만들어주고 학점을 주겠다 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창의성, 교육적인 성과와 가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냈어요.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에 80개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학교에서요. 그 과목들은 전부 다가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제시해서 만든 과목들입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제시했던 과목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학점은 적게는 3학점에서부터 많게는 18학점까지 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8학점이라고 하면 한 학기 모든 시간을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낸 과목 중에는 교수들이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 10명은 거의 대부분 18학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15학점 한 학생들 몇 명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열리는 대학생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가는 차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하는 것을 자기가 해보겠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18학점을 신청했기 때문에 한 학기 전부 자기 시간을 몰빵을 해서 그 학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통과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줬고 지도교수를 붙여줬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학생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자기들은 지난 학기를 전부 휴학을 하고 그걸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게 만들어지니까 제가 학생들 직접 상담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 과목이 이번 학기, 지난 학기 합쳐서 이번 1년 동안에 80개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과목들은 지속되는 과목들이 아닙니다. 8월 학기의 성격상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요, 같은 학점을 학교에서 제시한 과목을 들었을 때에 투자하는 시간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3배 정도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과목에 투자를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3학점 과목을 들어도 학교에서 제시한 과목과 자기가 만든 과목 하는데 3배 시간 더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밤을 새고 제가 옆에서 봤는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컴퓨터의 벨트 위에서 돌아가는 제품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지. 저희 야주대학교에서 금년 1년 동안 한 시도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인근학교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인근학교하고도 같이 학점 교류를 하면서 이와 같은 좀 확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감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들이 여기 뭐 교수들도 계시고 할 텐데 교수들이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동안에 80개 과목을 만들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100개, 200개 만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들이 제시하는 과목하고 나중에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급자 위주의 커리큘럼에서 이제는 수요 위주인 커리큘럼하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 해볼까요?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2개 물줄기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변화의 물줄기는 다수 대중이 갖고 있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가 안에서 내연하고 있는데,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성냥개비 같은 불이 하나 탁 붙여져서 발화가 되면 폭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몇 해 전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티핑 포인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폭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좋은 뜻도 있고 또 나쁜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수 대중의 내연하는 이 분노가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서 아주 초갈등 사회로 이제 몰고 있는 것이죠. 왜 트럼프가 쟁쟁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대선 후보가 됐으며 결국 대통령이 당선됐을까요? 그리고 왜 샌더스는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켰을까요?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은 경선에서 이겼지만 샌더스의 공약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라고 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타냈을까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금년 봄에 있었던 우리 총선에서 적어도 어떤 언론기관이나 여론기관에서 지난 봄에 있었던 것 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수 대중이 갖고 있는 분노, 그런 것들이 임계점을 넘어서 티핑포인트를 넘어서 폭발할 적에 사회를 움직이고 역사를 새로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라이시 교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시 교수는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했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지금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 계신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애프터쇼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죠.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에서 나온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이걸 인용을 했는데 소득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미국 소득에서 가져가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10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기 2007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그 책에서의 업데이트된 통계입니다. 100년 동안을 조사를 했는데 두 번의 피크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두 번의 피크의 그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23.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소득 기준 상위 1%가 미국 전체 소득, 국민이 얻는 소득의 23.5%를 가져간 해입니다. 두 해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죠? 언제일까요? 한 번은 대공황 때입니다. 1928년, 29년 때죠. 한 번은 2007년, 2008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금융위기 때입니다. 이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소득 분배 내지는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역설하고 싶은 것이었죠. 뭐 경제적인 그 논리가 비교적 단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통계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우리나라 경우 얘기를 들어보죠. 이것은 지금 미국 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금년 통계입니다. 금년 1월 달에 동국대학교 김남년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통계인데 이것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자산 기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죠. 부동산, 그죠? 금융 자산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산 기준 상위 1%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9%입니다. 상위 10%가 갖고 있는 자산의 비율이 66%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 맨 아래에 있어요. 자산 기준 하위 50%. 여러분 하위 50%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얼마일까요? 절반이죠. 절반이죠.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했을 적에 반 딱 잘라가지고 2,500만 1번부터 5천만 번호까지 하는 국민이 자산 하위 50%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차지하는 소위 자산이 얼마일까요? 1.9%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프터쇼크라고 하는 그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그 얘기죠.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IMF 위기를 겪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과연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가 있겠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 구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는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문제는 결국은 사회의 보상 체계 문제, 인센티브 시스템 문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 작은 예로 저희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파란 학기를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회 구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우리 사회의 킹핀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이 구조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저 같은 바늘구멍을 뚫고 넘어온 사람 또는 성으로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을 높은 성이 쌓여져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온 사람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바깥에는 저 바늘구멍 바깥에 성 바깥에는 아주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회 구조입니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두 가지 경우의 문제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태어난 탯줄로 인해서 생긴 그 그룹에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단절됐을 때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이동성, 소셜 모빌리티의 가능성이 없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하나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갔던 아까 만화에서 아주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셨죠.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때의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둘 중에 하나나 두 개다가 작용을 할 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계층 이동이 되고 게임의 룰이 공정한 사회가 돼야지 차이도 인정을 받고 그런 곳에 의해서 또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는 조금 복잡한 얘기를 안 쓰기 위해서 사회보상책에 간단히 넘어갔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회 구조 문제는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지금의 정치 체제 뭐 이런 것까지 가실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과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사회보상 체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고 누가 결정하고 어떤 절차에서 결정하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교육부에서 대학 정책을 만듭니다. 대학 정책을 누가 만들죠? 대학생들이 만드나요? 대학교 교수들이 만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수의 정치인과 고위 관료라든지 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체계가 나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투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이 거버넌스 문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하는 시도를 말씀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을 때, 두 번째는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을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됐을 때 오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과거에 2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내가 태어나서 어느 집에 태어난 곳에 의해서 내 신분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은 200년 전, 300년 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집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혁명은 약간 로버트 와이시 교수의 말에 의하면 경제 위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 20년 동안 겪었던 두 번의 경제 위기와 비슷한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한 경제 위기가 왔을 적에 우리 사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약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노출이 된다고 하면 어떠면은 과거 두 번의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제법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방지를 해야죠. 저희 아주대학교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만들어서 2년째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After You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After You는 영어 쓰는 나라에서 남에게 양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가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다가 딱 내릴 때에서 문이 열렸는데 먼저 내리시죠 할 때 쓰는 말이 After You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After You 프로그램을 정했는데 저희는 소득분이 5분위 이하. 요새 대학생들이 해외 연수도 많이 가고 그 외국을 많이 가는데요. 의외로 집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소득분이 5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중국의 2개 학교, 미국의 3개 학교에 제가 방학 동안 보냅니다. 미국에는 미시간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그다음에 시애틀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을 보내고요. 중국에는 상해교통대학과 북경 이공대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학생은 존스 홉킨스 대학만 빼놓고는 나머지 4개 대학은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들입니다. 존스 홉킨스는 모두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뽑을 적에 그리고 장학금을 전액장학금 다 대줍니다. 첫 번째, 학생을 뽑을 적에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대학의 입학, 명문대 입학과 그 학생 가계 소득과 상관관계가 너무나 큽니다. 성적 좋은 학생, 영어 성적 좋은 학생, 중학생, 중학생 뽑게 되면은 이 가계 소득과 연결 상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기로 해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느냐?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 학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두 번째 그 학생이 정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두 개만 보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희가 이 제법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전액 다 바깥에서 펀드 레이징을 했습니다. 대학에 와보니까 대학 재정이 다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예산 쓰게 되면은 다른 예산이 압박을 받을 게 틀림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층 이동 문제, 사회적 이동성 문제의 취지에 찬성하는 학교 바깥에 계신 분들로부터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소액 모금도 했지만 제법 많이 내신 분도 있고 해서 전액 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펀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학생을 뽑을 적에 금년에 제가 150명을 보냅니다. 이미 지난 여름에 121명을 보냈고요.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중국만 보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겨울방학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150명을 보내는데 전사키스 때 아까 말씀드린 거기 소득과 관계없이 제가 보내고 그 학교만 빼놓고 나머지 4개 대학 학생을 뽑을 적에는 20%를 저희 안주대학교 학생이 아닌 타교 학생을 뽑습니다. 아직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까지는 못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121명을 보냈는데 저희 아주대학교 학생 말고 경기도 내 11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뽑혔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성대, 경희대, 당국대, 외대, 경기대, 성결대, 항공대 학생을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공부를 했죠. 저희가 타교 학생에게도 일부긴 하지만은 개방을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 구조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시키거나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철학과 실천이 저희 아주대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까지 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은 이유는 제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 문제에서 제가 사람 문제와 사회 구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사회 보상 체계와 거버넌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저희 아주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해서 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린 것이죠. 이와 같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찰과 성찰과 반성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 캠퍼스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 쳐다보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애프터 유의 반대말은 be first입니다. 애프터 유는 남에게 양보하는 말이죠. 그런 정신과 그런 스피릿과 그런 철학은 애프터 유고요. 실천에 옮기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자는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총장님 제가 학교 온 지 지금 4학기밖에 안 돼서 이렇게 외람되게 뭐 이런 말씀드려서 아마 이 교육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실 적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린 걸 생각해 주시고 혹시 참고해 주시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